자, 챕터 52의 나머지 쟁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와 민사소송의 관계. 자, 이건 무슨 내용이냐? 자, 먼저 군기법 28조 보실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군기법 28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이런 구제 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고요. 자, 방금 보신 이런 규정이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게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고 해서 이런 해고를 둘러싼 쟁송에 대해서 민사소송에 관할 것을 박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것이 문제된다. 즉, 다 같이 보시면 사용자가 근기법 28조 1항에 사용자가 근로자 부당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 민사소송은 별도로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판례는 문경노조 사례에서 원고들이 피고 문경병원 간호사 조무사들이었어요. 원고들 노조활동으로 수술실 이탈하고 심지어는 이제 환자들과 몸싸움까지 벌입니다. 이것 때문에 병원이 원고들을 징계해고하죠. 원고들은 징계해고가 과다하다고 하면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건 뭡니까?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이거 민사소송이에요. 징계해고했으면 방금 보신 것처럼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지고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인데 왜 민사소송 제기했냐? 요것이에요. 요것은 이제 사용자가 우리나라의 어떤 근로자 구제 법제가 이런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통하고 그리고 나서 행정심판으로 가는 행정적 구제와 이와 별도로 민사적 구제가 별개가 각각 있다라는 것을 이제 모르는 것이죠. 몰랐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경병원 쪽에서 이의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자, 원심은요, 원고들 승소, 원고들 쟁의 행위는 피고병원의 부당한 조치에 기해한 것이고, 따라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무시하고 그래서 차별 등 했기 때문에 따라서 원고들 승소 판결했고요. 피고병원이 대법원을 상고하면서 이런 주장합니다. 자, 원고들은 우선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부터 마친 뒤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유가 뭐냐? 근기법 제28조 1항에 따라 가지고 분명히 해고당하면은 노동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민사소송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에요. 자, 이렇게 그러한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이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행정심판 전치주의도 아니고 이런 주장은 이제 부당한 것이죠. 판례는요. 자, 현재 28조 1항의 규정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고를 둘러싼 쟁송에 대해서 민사소송의 관할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자, 판시하면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부터 마친 뒤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하였어야 마땅하다는 사용자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이것입니다. 이게 지금은 너무 어이없는 주장인데요. 요 당시 재판이 이루어질 당시 2011년도 당시 옛날이죠. 90년대네요. 90년 당시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주 옛날 얘기죠. 자, 검토 보시면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행정적 구제와 법원의 사법적 구제는 그 요건과 효과가 달라. 자, 요거 여러분 이거 쓰시는 겁니다. 요건과 효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행정적 구제와 법원의 사법적 구제. 요 사법은 개인적 사법이 아니에요. 일단 법원의 사법적 구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요건과 효과가 달라서 근로자는 각각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법률 규정이 없는 이상,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 전치주의처럼 반드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규정이 없는 이상 사법적 구제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적 구제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다음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이거 한번 했었어요. 간단하게 살펴봤던 것을 지금 세부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종래에는 부당해고에 대해서 구제가 이루어지면 주로 임금하고 이자를 이제 배상하라, 이자를 이제 지급하라라고 명령이 내려지고요.
이렇게 임금과 미지급 임금과 거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면 근로자의 어떤 부당 해고로 인한 고통은 위자되는 것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판례가 법원에서는 이거는 어느 한도를 넘는 너무나 사용자가 악행을 저질러서 이 부당 해고로 인해 가지고 임금 이자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까지도 입었다. 이렇게 보고서 불법 행위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요건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문제되는 것이죠. 자, 부당 해고가 위법하여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이 불법 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법 행위가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그 요건이 무엇인지 이것이 문제된다라는 것이고요. 판례 태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두 문자는 아니지만 암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고징해고 객관주의 권리남용 또는 징계권 남용 이렇게 암기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고징해고 객관주의 권리남용 또는 징계권 남용 그리고 암기하세요. 자, 덕신정보 사례인데요. 원고는 89년도 사용자인 피구 회사에 입사해서 근무하고 있었고요. 자, 그 회사는요 원고가 3일간 무단결근했음을 이유로 해가지고 해고합니다. 여기에서 원고는 불복해서 수완정보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했어요. 승소했고 그리고 이제 회사는 다투지 않아가지고 확정됐습니다. 원고는 90년에 회사에 복직했죠. 부당해고였으니까 복직해서 근무하다가 몇 달 뒤에 91년도에 자진을 사직했습니다. 그 사이에 회사는요 회사는 다른 회사를 별도 설립해가지고 그 회사의 생산시설 및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여 왔다 이렇게 뭐 마치 위장폐업 같은 그런 일들을 이제 벌인 것이죠. 원고는 사직 이후 피고 회사 및 A를 상대로 해가지고 확정된 임금 외 상여금, 인상된 평균 임금, 부당해고로 입은 본인 그리고 가족이 입은 정신적 피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그러자 피고 회사 그리고 A가 거부하죠. 자, A가 이제 거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 원고는 임금 그리고 임금하고 이걸 추가하는 거예요. 위자료 지급을 이제 청구합니다. 원심은요 피고 회사 임금 및 위자료 승계 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원고 패소. 즉 뭡니까? 이게 원고는 피고 A의 소유 회사인 B 회사에 입사했는데 지금 피고는요 원고는 궁극적으로 이 B 회사 그의 생산시설 근로자를 양수한 피고 회사 즉 C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질적인 이제 사용자인 A하고 같이 이게 A는 개인이었어요. A 개인하고 그 다음에 양수 회사 B가 원고와 소속돼 있던 회사의 양수 회사 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원심법원은 이 피고 회사는 이 원고하고 상관없는 회사 아니냐. 왜냐하면 이 피고 회사는 B 회사에서 이제 해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끝났다는 따라서 C 회사랑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해서 원고 청구 기각했는데 이 A 회사는 인정했죠. 이제 그 뭐 임금 같은 건 인정했겠죠. 하지만 대법원은요 이때 C 회사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같이 그것도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는 의도하에서 자 고징해고 객관주의 징계권 남용은 여기 나와요 이제. 자 고의 여기 고입니다.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 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서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자, 이게 고징해고예요. 고의로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해서 해고한 경우 그 다음에 해고의 이유를 어느 사실이 소정의 해고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자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자 객관 여기 나오죠. 조금만 여기 주의 있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이것이 뭐냐? 징계권 남용 이렇게 된 경우 이때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요것입니다.
자, 연이어서 읽어보면 우리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 규정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금기법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협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 행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 이렇게 판시했다는 것입니다. 고징해고, 객관주의, 징집권 남용, 요거 여러분께서 암기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때는 단지 임금만 민지급 임금에다가 이자만 지급하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까지 지급하라는 것이고요. 요 사례에서는 C 회사까지도 여기 보면 원래 원고가 근로자가 근무했던 B 회사를 영업양수한 C 회사에 대해서도 같이 책임을 물었습니다. 검토 보시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근로자 제공이 단순히 임금의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한 것이 반드시 임금 지급 채무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고만 할 수 없고 이것이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해고가 법률상 무효라고 해서 해고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사회적 사실로서의 해고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거나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금 채무나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받게 된다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서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완전히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런 경우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고 구체적으로는 위자료 청구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자료 청구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뭐 요 내용 뭐 여러 가지 쭉 나열해 놨는데요.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그 사용자가 근로자 부당해온 것이 반드시 임금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불과하다고만 할 수 없고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 행위 요건을 갖추면은 불법 행위에 의한 손배 청구 인정되고 구체적으로는 위자료 청구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몇 차례 이제 또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게 현재 우리나라는 불법 행위에 관한 손해 3분선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법 행위를 크게 적극 손해, 소극 손해. 이 소극 손해는 일실이익이라 표현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었던 돈, 이걸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자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게 손해 3분설이에요. 손해 3분설로서 이거 써도 되겠구나. 즉 손해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는 얘기입니다. 손해 3분설, 적극 손해, 소극 손해, 위자료, 이렇게 그 나누고 있고요. 그 각각의 요건들 따져가지고 판단해 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적극 손해는 뭐냐? 보통 쉽게 생각해서 우리 교통사고 당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를 친 사람 있잖아요. 나를 이제 제가 당했을 때 나를 친 사람이 있으면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저는 병원에 가서 치료받지 않습니까? 즉 네가 다침으로 인해서 받는 치료비, 요게 이제 적극적인 손해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딱 보이는 손해. 그런데요, 제가 다치게 함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변호사 업무를 못 하잖아요. 변호사 업무를 못 해가지고 지금 수임료도 못 받고 제가 매달 벌 수 있는 돈을 못 벌게 된 거 아닙니까? 요거는 이제 소극 손해라는 거예요. 벌 수 있는 돈을 못 벌게 된 것, 이게 소극 손해 또는 일실이익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위자료는요, 제가 탁 치면은 아야 하면서 아프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제가 정신적인 충격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정신적 충격을 또 이제 보완해주는 그 정신 충격에 대해서 배상해주는 것, 이게 바로 위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구성되어서 서로 각각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은 각각 다 인정되기도 하고, 만약에 적극 손해, 소극 손해에 대한 입증이 없으면 위자료만 인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 인정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제 주장하는 자가 이제 입증하게 되는 것, 입증 책임에 있는 것이죠. 입증해서 하여튼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성원 콜티시 사례 보시면
원고는 피고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명령을 받아서 복직됐어요. 승소해가지고 원고가 복직하자 피고회사는 원고가 기수령해간 퇴직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원고가 이제 해고되었고 퇴직금을 수령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다투고 있어서 이제 구제된 것이죠. 그러니까 복직하자마자 퇴직금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제 원고는 부당해고 당한 상태니까 퇴직금 받자마자 다 써버린 거죠. 이에 원고는 피고회사에 퇴직금 반환 의사가 있다라고 표시하되 다만 부당해고 기간 중에 임금분과 위자료 등을 계산해서 공제할 것과 또 경제 사정을 이유로 해서 위 금원을 분할하여 반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원래 복직할 때는요 퇴직금 반환하게끔 저희가 이제 하기도 해요. 저희가 진호위 판정할 때도 이제 복직을 하려면 바저퇴직금 반환하세요 이렇게 저희가 그 반환을 조건으로 복직시키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피고에서는요 일방적으로 원고에 대해서 배차를 중단시킨 후 왜냐 퇴직금 안 내고 있으니 돌려주지 않고 있으니까 이렇게 퇴직금 반환을 반복하여서 요구하는 외에 별다른 합리적 조치 및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복직 후 불과 2개월 만에 직권으로 또 해고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명령 불이행. 어떤 명령? 퇴직금 반환하라는 명령이 불이행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하고 퇴직금 반환은 이건 민사 문제잖아요. 돈 문제하고 어떤 근로를 시키는 거하고 전혀 별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핑계를 대가지고 해고시킨 거예요. 이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원고는 다시 불복해가지고 피고 회사 상대로 해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을 구하면 물론 이건 또 재차 부당해고라는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지급을 구했어요. 이때 대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퇴직금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근로를 아예 그냥 꼬투리 잡은 거예요.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 퇴직금 요걸 가지고서 이제 해고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부당해고고 이거는 부당해고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고징해고, 객관주의, 증기권 남용까지 해당된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다음 벡톤 디킨슨 코리아 사례인데요. 자 원고는 피고회사 근로자였고 피고회사가 원고 해고했어요. 이런 해고가 이제 법원에서 무효 확인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무효 확인 판결을 근거로 해서 회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복지 신청했지만 피고회사는 원고를 복지시키지 않았어요. 자 이거는 이제 복지 거부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부당 해고에 대한 문제이고요. 이거는 복지 거부에 대한 문제예요. 좀 다릅니다. 자 원고는 피고회사 상대로 해가지고 원고에 대한 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근로자인 원고의 자 인격적 법익 이거 동그라미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인격적 법익 침해에 의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했고요. 이로 인해서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던 것입니다. 한편 피고가 원고의 정년퇴직 시까지 근로제공을 지속적 거부한 것은 근로자인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것이고 피고는 자 이거 중요해요. 이건 인격적 법익 침해에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채무불이행 책임까지도 인정했습니다. 자 나는 근로할 수 있어요. 근로할 수 있는 것을 막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건 채권자 지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민법상의 채권 지체로서 내가 이행하려고 하는 걸 막았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 근로계약이잖아요. 근로계약.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사용자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요.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 제공할 권리가 있단 말입니다. 이 권리가 뭐냐? 인격적인 법익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런 근로 통해 가지고 인격의 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를 거부하는 것 이것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 지체로서 채무불이행 책임에도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이하지만 채무불이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민법 제390조입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불법행위 책임, 민법 750조의 책임 이거 또는이기 때문에 선택적 둘 중에 아무거나 다 물을 수 있어요. 이렇게 책임으로써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차피 그 채무불이행 책임에 있어서의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은요. 불법행위 책임에 있어서의 손해배상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 청구에 관련돼서는 똑같은 금액을 배상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법리가 이게 채무불이행이냐 아니면 불법행위냐 여기에 따라서 각각 모두 다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이렇게 근로 제공하겠다는 것을 막는 것,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요거는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불법행위 책임 둘 다 모두 해당된다. 이게 판례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직 거부와 위자료 책임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벡톤 디킨슨 사례, 이거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고 또 시험에 일부 나온 적도 있어요. 이건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업양도 시 계속 근로관계 단절 여부인데요. 자, 영업이 이제 양도됩니다. 양도되는데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 및 재입사 형식을 거쳤어요. 그러니까 영업 양도될 때 그냥 근로자를 다 인수한 게 아니라 퇴직금을 주고 아예 종료시키고 새로운 재입사하는 것으로 이제 했단 말입니다. 이때 계속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인지 여부 이것이 문제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이마트 사례인데요. 원고는 77년에 대한전선에 입사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뭐 애프터 서비스 기사로 근무하던 중에 자 대한전선 사직하면서 퇴직금 정산받고 다음 날로부터 대우전자의 애프터 서비스 기사로 근무합니다. 자 이게 대한전선이 대우전자에 인수됐어요. 영업 양도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한 업무는 그대로예요. 똑같은 애프터 서비스 기사로 그대로 근무하는 것이고요. 단지 회사만 양도됐어요. 근데 원래 양도되면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대우전자에서 그 조건을 내세운 거죠. 이제 퇴직하고 와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형식만 퇴직의 절차 밟은 것이에요. 퇴직금은 정산받았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대우전자가 이제 망했잖아요. 대우전자에서 주식회사 대우로, 그 다음에 이수화학공업으로, 그 다음에 이것이 하이마트까지로 영업 양도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하이마트가 그 역사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하이마트의 전신이 이수화학공업이고, 이거의 전신이 대우 주식회 대우고, 이거 전신이 대우전자이고, 요거 전신이 대한전선이었구나. 이걸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고는 하이마트가 이러한 이수화학 가전제품 판매 부분을 영업 양수할 당시에 1987년도 이수화학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하이마트로 소속을 옮기기 위해서 당시 소속하고 있던 대우를 퇴직하면서 퇴직금 또 다 수령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방식을 이제 취하다가 결론적으로 이제 하이마트에서 이제 퇴직하게 되었던 것이죠. 한편 원고는 대한전선에서 대우전자로 다시 등등 쭉 와서 하이마트에 이르기까지는 근로관계 단절됨이 없이 쭉 똑같은 일 해왔던 것이에요. 그냥 회사만 바뀐 것이죠. 우리 이제 한민족은 똑같은데 나라가 계속 고구려에서 고려에서 이제 고구려에서 뭐 삼국시대,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통일신라, 고려, 그 다음에 조선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이어져 내려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고는요 하이마트에서 퇴직하면서 피고 회사의 근무기간뿐만 아니라 최초 입사한 대한전선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 전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이마트 거부하자 이제 소송 제기했고 원심은 1심, 2심 모두 원고가 졌어요. 하지만 대법원에서 승소합니다. 파기환송됩니다. 이유는 영업양도의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없이 양수인에게 계속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있고 영업양도 시 퇴직금을 수령한다는 사실만으로 전 회사의 근로관계 종료되어서 인수한 회사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원고가 자의에 의해서 사실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 단절에 동의한 것을 볼 여지가 있지만 이와 달리 회사의 경영망침에 따라서 일방적 결정으로서 퇴직 및 재입사 경식을 거친 것이라면 바로 이 하이마트 사례가 바로 이 사례였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어요. 사실관계 이제 서로 주장하는 가운데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계속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관계 단절되지 않는 것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결론적으로 우리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배웠죠.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을 이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인정하지 않고 요거 그냥 그때 다 인정해 줬던 것이에요. 단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전체 기간을 이제 가지고서 퇴직금을 산정하게 해 주었던 것, 이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 검토 보시면 영업양도가 각 경영 주체의 변경이 불과해서 그 각 경영 주체가 주체와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주에게 포괄생계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근로자가 영업양도 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전 회사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피고 회사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체결됐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계속 근로관계 단절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이다. 이게 이제 다만 이러한 결론은 이 하이마트 사례에서인 경우에요. 그렇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됐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무조건 뭐 영업 양도 되면은 근로관계 계속 이제 이어진다, 계속 근로관계가 인정된다라고 보아서는 안 돼요. 이 사례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니까 이것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그냥 회사 경영 방침에 따라 가지고 그냥 퇴직금 정산해준 이것으로 이제 인정되었던 것입니다. 이렇지 않고 퇴직금 정산이 이제 자의에 의해서 퇴직한 것을 볼 수 있어서 이 경우에는 퇴직금을 전 기간이 아니라 그 해당 맨 마지막 회사인 경우에만 그 기간만 가지고 산정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관계에서는 이제 이렇게 그 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일반화시켜서는 안 돼요. 영업양도 시에 계속근로 관계가 뭐 항상 또는 무조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요 사례에서 이렇게 보았다라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할 텐데요. 자, 제가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춥고 이럴 때 이제 겨울 등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2월 달에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제가 예전에 한번 갔었던 운두령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너무너무 이쁜 곳이었어요. 운두령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제가 요거 딴 강의하다가 나온 곳인데 운두령이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요. 이런 운두령이 그냥 거의 꼭대기에 그 차를 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쭉 이렇게 등선을 따라서 걷습니다. 거의 평지 걷듯이 쭉 걸어요. 이쁜 모습 보면서 걷다가 쭉 내려오면, 하산하고 내려면 요 집이 나오는데요. 요 집이 이제 이승복이라고 해서, 나는 공산당의 시대고 아시죠? 그 이승복 어린이가 지금 뭐 할아버지가 이제 살아계셨으면 할아버지였겠지만은 당시 어린이가 이제 무장공비로부터 살해당한 그 장소입니다. 아무튼 요게 이제 요 집까지 내려오는 코스가 이제 운두령 코스예요. 너무너무 이뻐서 여러분들하고 여기 운두령 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차에 가기 직전에 제가 이제 그 약간 불의 사고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다리 부러져가지고 한 달 그 핀방로 수술하고 운두령 가기로 한 날 제가 핀방로 수술을 했어요. 핀방로 수술하고 정말 한 달 동안에 목발 짚고 다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재활 과정에 있는 상황인데요.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스터디 멤버들하고 운동을 한번 딱 가고 이제 야호 한번 하고 새로운 어떤 마음의 각오를 다진 다음에 새로운 해가 시작됐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안 되고 그냥 한 해 연말을 그냥 조신하게 지내라는 뜻이었는지 제가 이런 불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무튼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재활을 해서 내년에는 여러분들 다 합격하셔가지고 이 운두령을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7년 전인가 한번 여기에 갔었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일단 제가 등산 굉장히 싫어합니다. 올라가면서 땀 흘리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도 요 코스는 뭐 그렇게 막 힘들지 않아가지고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거 운두령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께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누구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자, 이렇게 과연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보시면은, 자, 데뷔 이전에 그의 삶은 팍팍했다. 그의 아버지는 200평에 40칸짜리 본가를 둔 천석군에다가 영국 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로서 서울대 농대 교수를 지냈다. 그러나 9.28 수복대에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월북하면서 그의 가문은 대공수사기관으로부터 끊임없는 감시받는 등
사찰 대상이 되고 말았다. 당연히 가세등기롭고 그의 인생도 순탄할 수는 없었다. 자,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전부 중퇴로 끝난 성장기 서울대 사범대를 중도에 그만두고 밀양 석골사에 틀어박혀서 준비한 사법시험. 그러나 세 번의 연이은 실패, 결국 고시를 단념하고 그 방향을 틀어서 신춘문예에 도전했지만 이것도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신춘문예 하려면은 그 선정하시는 분들의 문화생들이 대부분 다 등단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여의치 않고 훗날 출세작 원고를 출판사에도 보냈지만 문전박대 당할 뿐 이도저도 안 된 그에게 군대는 유일한 도피처였고요. 제대 후 대구 고시학원 강사를 거쳐서 틈틈이 글을 써서 1977년 대구 매일신문이 주최하는 신춘문예 당선함으로써 비로소 문단에 첫 발을 내디뎠다. 늦고도 더딘 출발이었다. 뭐 잘 풀린 인생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이제 과정을 겪었던 이런 작가였습니다. 과연 이분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법대 오게 된 것도 이분이 쓴 어떤 글 하나 읽으면서 너무 여기에 빠져가지고 제가 법대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인생 전환에 있어서 조금 하여튼 방향 전환에 있어서 영향을 끼친 분이기도 한데요. 아무튼 고등학교 때부터 거의 대학교 군대 가기 전까지 이분의 작품은 전부 다 읽고 뭐 한 번 이상 반복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제가 좋아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약간 좀 이상이 좀 변화돼 가지고 지금은 제가 막 예전처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옛날에 90년도 초반 때에는 이분이 너무너무 좋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바로 이문열이라는 작가입니다. 자, 77년도에 이제 나자레를 아십니까라고 해서 이 작품도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좋은 작품인데요. 이게 가장에 뽑히면서 문단에 첫발 내디디고 그러고 나서 사람의 아들, 이게 나자레를 아십니까? 사람의 아들 다 종교적 색채가 들어가 있는, 기독교적인 색채가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사람의 아들로 평단과 이제 독자의 주목을 한몫에 받았고 84년도 상경에서 전합작가로 이제 나섰고요. 이후에 우리들의 이루어진 영혼, 너무 유명한 작품이죠. 그 다음에 제가 법대 오게 된 계기가 되는 것, 추락한 것은 날개가 있다. 이걸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고등학생이었거든요. 한 10회독을 했던 거예요. 10회독. 이때 너무 좋아서 정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문열 작가 얘기하기를 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 정말 성의 없이 쓴 글이라고 고백하셨는데요. 저는 이게 저한테 빠졌던 것 같습니다. 거의 꽂혔던 작품이었고 요거 때문에 이제 나 법대 가야겠다 이렇게 이제 다짐을 했던 그때부터 이제 고2 때였는데요. 고3 때부터 이제 법대 지망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히트작을 배출했고요. 현재에서 뭐 지금도 영향력을 많이 이제 주는 그런 이제 작품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는 이분이 쓴 젊은 날의 초상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저한테는 거의 뭐 항상 끼고 다니는 그런 책이었었고 여기에 보면은 그 주인공이 어떤 창수령이라고 하는 어떤 고기를 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창수령 고개 넘는 그 장면을 쓴 글이 있는데 이 글을 보면서 정말 숨 막힌 줄 알았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사실 묘사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인가라는 감탄이 왔었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창수령이 어떤 곳인가를 생각하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창수령이 뭐 그렇게 큰 산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창수령이라고 합니다. 창수령인데 요걸 보면서 저는 이제 창수령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묘사가 딱 떠올린 게 저는 운두령에 갔을 때예요. 운두령에 나와서 본 그 설경의 모습하고 이 창수령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문열 작가의 모습하고 너무나 이제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운두령에 올라서 이런 얘기도 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불의의 사고로 제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큰 사고도 아니에요. 운동하다 뒤졌으면 할 말도 없겠는데요. 그냥 헛디디다가 발이 부러져 버렸어요. 이런
황당한 사고를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하고 이제 못 올랐습니다. 올해 말에는 여러분 다 합격하셔가지고 꼭 같이 운드령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요걸 제가 썼습니다. 제가 그때 타이핑해가지고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운두령, 눈이 내린 운두령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오리쯤 갔을까? 눈 덮인 창수령이 굴복시킬 수 없는 무슨 거인처럼 내 앞을 가로막았다. 이런 내용들 쭉 써서 그 보세요. 무겁게 쌓인 눈 때문에 가지가 찢겨버린 적송. 그 처절한 아름다움을 나는 잊지 못한다. 눈 녹은 물로 햇살에 번쩍이던 참나무 줄기 억세고 당당한 모습. 섬세한 가지 위에 핀 설화로 면사포를 쓴 신부처럼 서있던 내 엽성의 우아한 자태도 나는 잊지 못한다. 마치 뭐 오늘 수업이 독서 강독회처럼 돼버리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너무너무 이 표현이 좋았고 저한테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창수령이 아닌 운두령에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 이게 이제 저의 바람이 되겠습니다. 자, 자 여기까지 보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